안녕하십니까. 저는 서부발전연구소에서 전사발전설비 성능관리를 담당하고 있는 선임기술전문원 신일수라고 합니다. 주로 대형 프로젝트를 진행할 때 저희가 마지막에 준공검사를 시행을 하게 되는데요. 특히 발전설비 같은 경우에는 발전설비의 성능이 매우 중요하고 이 성능이 향후에 운영 시에 경제성에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기 때문에 저희가 인수시에는 인수성능시험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최근에는 신재생 발전설비가 증가함에 따라 아직까지 신재생 발전설비에 대한 인수성능시험 절차가 확보되지 않아서 최근에 이러한 인수성능시험 절차를 확보하고 있는 노력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인수성능시험에서 저희가 주의해야 될 사항은 계측기의 정확도의 확보, 그리고 성능시험 절차서의 표준화, 그리고 성능 프로그램의 개발 등 인수성능시험의 여러 가지 제반 요소들을 표준화하고 정확도를 향상하기 위한 노력들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특히 저희 서부발전연구소에서는 급증하는 신재생 발전설비의 효율적인 운영과 최적의 경제성 확보를 위해서 이와 같은 발전설비 인수성능시험을 직접 시행하고 있습니다. 금일 발표에서는 가장 최근에 증가하고 있는 신재생 설비 중에 저희 회사에서 가장 많이 건설하고 있는 연료전지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연료전지의 최신 기술 동향, 특히 제가 성능을 담당하고 있기 때문에 연료전지 최근에 저희가 건설하고 운영하고 있는 연료전지 중에 어떠한 성능을 가지고 있는지, 그리고 기존에 저희가 복합화력 설비하고 비교했을 때 어느 정도 우위를 가지고 있는지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려고 하고요. 두 번째로는 연료전지의 인수성능시험을 어떠한 절차를 통해서 어떠한 주안점을 저희가 두고 연료전지 인수성능시험을 시행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그리고 가장 마지막으로는 저희가 이제 해외에서 선진적으로 연료전지를 테스트하고 실제로 운영해 본 사례가 있는데, 그러면 해외에서 연료전지 성능시험을 하고 실제로 3년 동안 운영한 사례를 기초로 연료전지 성능이 어떤 부분에 대해서 영향을 받고 있고, 저희가 그런 부분을 참고로 해서 어떠한 방식으로 연료전지를 운영할지에 대해서 마지막으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연료전지의 최신 기술 동향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연료전지가 어떤 건지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흔히 저희가 전지라고 하면 떠오르게 되는 거는 배터리, 알칼라인 배터리나 이런 저희 보조 배터리 이런 것들처럼 충전을 해서 사용하는 것들을 저희가 보통 일반적으로 전지라고 얘기를 합니다. 하지만 연료전지는 일반적인 전지와는 다르게 전력을 생산할 수 있는 설비입니다. 그래서 이게 전지라고 부르긴 하지만 저희가 기존에 가졌던 개념과는 좀 다른 개념으로 생각을 하셔야 될 것 같고요. 배터리는 전기를 이용해서 충전을 했을 때만 사용이 가능한 저장 시스템이지만, 연료전지는 천연가스, 석유가스와 같은 연료의 산소 직접 반응을 통해서 전력을 생산하는 신재생 발전 시스템의 하나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연료전지는 여러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연료전지는 작동 온도와 주 연료의 형태에 따라서 알칼리형 연료전지, 인산염형 연료전지, 용융탄산염형 연료전지, 고체 전해질형, 그리고 고분자 전해질형 등으로 구분을 합니다. 각종의 전해질과 동작 온도는 보시는 표를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희 서부발전에서 최근에 많이 건설하고 있는 연료전지는 PAFC 타입과 SOFC 타입 연료전지를 가장 많이 지금 건설을 하고 있고요. 오늘 제가 뒤쪽에 인수성능시험에 대해서 설명드릴 내용은 PAFC 사례 한 건, SOFC 사례 한 건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연료전지의 가장 최근 성능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보시는 테이블에서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일반적으로 저희 회사에서 기존의 가스터빈, 증기터빈, 그리고 복합발전 설비들을 운영하는데 일반적으로 효율이 대략 석탄화력 증기터빈 같은 경우에는 40% 내외, 그리고 가스터빈을 이용한 복합화력 같은 경우에는 50% 초반 정도의 송전단 기준 효율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테이블에서 보신 바와 같이 SOFC라든지 PAFC 타입 연료전지는 지금 저희가 건설하고 있는 경우에 50% 중반대 정도의 효율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연료전지의 효율이 높은 이유는 물론 당연히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연료전지는 하나의 전환 과정만을 통해서 전력을 생산하는 설비입니다. 수소와 산소를 이용해서 전기를 생산하고 그리고 부차적으로 물이 나오게 되는데요. 일반적인 저희 복합화력이라든지 석탄화력에서는 연료를 연소시키고 이것을 튜브를 통해서 열에너지를 흡수한 뒤에 터빈을 돌리고 또 이 터빈을 통해서 회전 에너지를 발전기에서 전기로 생산하는 여러 과정을 거치기 때문에 중간 과정에서 각종 손실이 발생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지만 연료전지는 하나의 과정만을 통해서 전력을 생산하고 있기 때문에 단계마다 손실이 발생하는 화력발전보다 전반적으로 높은 연료율을 나타내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연료전지의 성능은 더더욱 최근에 신재생 발전 설비의 많은 비중 증가에 따라서 발전 설비 유연 운전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발전 설비 유연 운전이라는 것은 태양광이라든지 풍력같이 저희가 출력을 조정할 수 없는 설비들이 있습니다. 태양광 같은 경우에는 해 뜬 이후에 발전을 할 수 있고 해가 진 이후에는 전력 생산을 멈춰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태양광이나 풍력 같은 설비가 아닌 저희가 출력이 가능한 발전 설비에 대해서는 태양광에 모자란 그런 출력들을 보충을 해줘야 되게 되는데요. 연료전지 같은 경우에는 출력을 저희가 마음대로 조정을 할 수 있는 설비입니다. 그리고 이게 전력 생산을 할 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하나의 과정만을 거쳐서 전력을 생산하기 때문에 출력을 부분부하로 낮추더라도 효율 저하가 상대적으로 적은 것으로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 표에서 볼 수 있듯이 가스 터빈이라든지 증기 터빈 같은 경우에는 출력을 저희가 임의로 조정을 하기 위해서는 밸브를 닫아야 되기 때문에 밸브가 닫으면서 생기는 교축 손실이 발생을 하게 되고 또 블레이드 형상들이 전격 출력의 기준으로 최적화돼서 설계가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출력을 줄이게 되면 블레이드에서 마찰이 생기게 되고 그런 손실들로 인해서 출력 저하 시 효율 저하도 동시에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연료전지는 부분 부하에서도 출력 저하가 상대적으로 덜 나타내는 그런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당연히 효율이 좋아지면 발전 원가도 줄어들게 됩니다. 일반적으로 좀 오래된 발전소지만 석탄화력 같은 경우에는 콜 파워 플랜트 오래된 발전소의 경우에 송전단 기준 효율이 대략 36% 정도. 그 다음에 가스를 연료로 사용하는 연료 사이클 엔진 같은 경우에는 40%. 그리고 연료전지인데 이 연료전지를 복합화력과 같이 사용할 경우에는 송전단 기준으로 LHV 기준 65%까지 효율을 나타내는 것으로 최근에 연구 개발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당연히 효율이 좋아지면 연료비가 줄어들게 되고 그만큼 경제성을 나타낼 수 있습니다. 더군다나 최근처럼 석탄이라든지 오일 그리고 천연가스의 비용이 증가하면 증가할수록 연료전지처럼 효율이 좋은 설비의 경우에 경제성에 미치는 효과가 훨씬 더 크게 나타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저희 회사는 신재생 3025 로드맵을 발표함으로써 저희 회사의 신재생 에너지 비중을 증가시키고자 하고 있습니다. 저희 회사는 2030년까지 약 6조 원의 예산을 투입해서 신재생 발전 설비 확충에 투자하여 신재생 설비 용량 611만 2,000kW를 달성함으로써 신재생 에너지 발전량 비중을 2030년까지 25%로 끌어올리는 목표를 수립했습니다.
이는 정부의 재생에너지 3020 계획,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2030년까지 재생에너지 비중을 20%까지 올리겠다는 계획인데요. 이것보다 한 발 더 나아간 것이고요. 특히 저희가 이 중에서 중점적으로 추진하는 연료전지 사업은 집단에너지 사업과 연계한 발전 사업, 그리고 지자체 및 공공기관 유휴부지를 활용한 사업, 그리고 도심 및 마을형 연료전지 융복합 사업, 스마트팜 연계형 연료전지 사업 등의 형태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 중에서 이제 집단에너지 사업 같은 경우에는 집단에너지 사업자로부터 부지와 연료를 공급을 받고 저희가 그 안에서 연료전지를 건설하고 운영함으로써 상호 시너지 효과를 발생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연료전지 인수 성능 시험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보시는 그림은 저희 회사에서 대전 하카지구에 건설한 연료전지 건물입니다. 1층에는 각종 부대 시설들이 있고 2층, 3층에 연료전지 설비들이 위치해 있습니다. 저희 회사의 서인천 발전본부나 군산발전본부 같이 사업소 안에서 건설되고 있는 연료전지 사업을 제외하고 아까 말씀드린 지역사업자와 협업하는 형태로 지어진 연료전지 건설 현황은 보기와 같습니다. 저희는 PAFC 타입과 SOFC 타입을 건설을 하고 있고 PAFC 타입은 화성 남양, 대전 아카, 그리고 안산, 화성 향남 이런 쪽으로 진행을 했거나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SOFC 타입은 의왕, 익산, 이천, 그리고 광주 이런 부분에서 진행을 했거나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연료전지의 용량은 대략 20메가에서 20메가 내외에서 더 작거나 그렇게 건설이 되고 있고요. 일반적인 대형 복합화력이나 석탄화력이 최근에 1000메가와트 내외로 건설되고 있는 거에 비하면 용량은 상당히 작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신재생 에너지 비중을 확충하기 위해서 저희가 연료전지를 이렇게 건설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오른쪽에 보시는 사진은 화성 남양과 의왕, 그리고 대전 하카, 그리고 익산 1단계 등 저희가 21년, 22년에 건설하고 있는 연료전지 사업소의 사진을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연료전지 인수성능 시험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연료전지의 가장 중요한 성능은 연료전지의 발전 효율과 그리고 연료전지의 발전 출력, 그리고 연료전지를 생산하기 위해서 용수가 소모가 되게 되는데 이 용수의 소모량, 그리고 SOFC 타입 같은 경우, PAFC 타입 같은 경우에는 열도 동시에 생산을 할 수 있는데 이런 열 생산량이 어느 정도 되는지 이런 부분들이 연료전지의 가장 중요한 성능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계약 당시부터 연료전지 제작사와 이런 부분들을 계약서에 명시를 하고 실제로 건설이 된 이후에 이 부분들이 계약서에 나와 있는 성능 보증 사항을 만족하고 있는지를 저희가 인수성능 시험을 통해서 테스트를 하고 있습니다. 연료전지에 관한 국제 표준도 있습니다. 연료전지 성능 시험은 국제 표준 코드와 계약서 그리고 여러 가지 유사 사례들을 참고로 해서 연료전지 인수성능 시험을 시행을 하게 되는데요. 국제 표준 코드로는 미국 기계학회 아스메 PTC 50번의 Fuel Cell Power System Performance Test라는 코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국제 코드를 기준으로 저희가 연료전지 인수성능 시험 절차서를 작성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연료전지의 가장 중요한 인수성능 시험에서 가장 중요한 연료 NG의 플로우는 아스메 MFC4M을 참고해서 저희가 측정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연료전지의 각종 스팀이나 물의 물성치는 IAPWS-IF97 버전을 사용을 하고 있고, 그리고 저희가 실제로 인수성능 시험에 들어가기 전에 최종적으로 제작사와 발주자 측 그리고 저희 서부발전연구소에서 3자가 합의해서 연료전지 인수성능 시험 절차서를 최종적으로 확정을 한 이후에 인수성능 시험에 들어가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저희가 지금까지 시행했던 연료전지 성능 시험 방법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일반적인 복합화력이나 기력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성능 시험을 할 때 발전 설비의 표준 운전 조건이 있습니다. 온도 15도씨, 대기압 1기압, 그리고 습도 60%에서 성능 시험을 하는 것을 기준으로 한다라고 정해놓고, 다만 실제로 저희가 성능 시험을 할 때는 그 조건이 만족할 수 없는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맞지 않았을 때는 보정을 통해서 효율이나 출력을 계산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연료전지 발전 설비 같은 경우에는 외부 운전 조건에 영향을 받는 비율이 매우 적기 때문에 그런 보정의 과정을 거치지 않고 그냥 한 번 시험을 하되 단, 낮, 밤을 계속 이어서 3일 동안 성능 시험을 진행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보정을 하지 않고 긴 시간 동안 성능 시험을 해서 그 부분의 평균값을 구해서 이 평균치가 저희가 만족하는 원하는 성능이 나오는지를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시험 1회를 시행을 하고 있고, 시행하는 발전 출력은 이게 가장 중요한 부분인데 저희가 베이스로드, 발전 설비의 설계 전격 출력으로 운전을 하고 있습니다. 당연히 저희가 베이스로드에 도달한 이후에 어느 정도 열적 평형 상태가 유지되기 위한 안정 운전 구간을 지나게 되고요. 저희가 시험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3일 동안 72시간 동안 성능 시험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네, 성능 시험 조건은 당연히 저희가 연료전지가 내추럴가스를 연료로 사용하는 것을 기준으로 설계가 되어 있기 때문에 내추럴가스 연료를 사용을 하고 있고요. 인수 성능 시험은 기본적으로 뉴 앤 클린 상태의 운전 조건입니다. 뉴 앤 클린이라는 것은 발전 설비가 이제 막 설치가 되어 있기 때문에 가장 깨끗하고 그리고 가장 새 설비라는 거죠. 그래서 그만큼 성능 열화가 없는 가장 성능을 높게 발휘할 수 있는 설비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뉴 앤 클린 상태에서 발전 설비의 성능을 저희가 측정함으로써 향후에 이 설비가 성능 열화가 됐을 때 뉴 앤 클린 상태 대비 어느 정도 성능 열화가 되었는지를 확인을 해서 이 설비의 운영 조건이라든지 운영 방법들을 결정할 수 있는 아주 중요한 발전 설비 운영 데이터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구체적으로 연료전지 인수 성능 시험 방법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연료전지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아주 간단한 발전 설비입니다. 그래서 성능 시험 계측 포인트도 아주 적습니다. 일반적으로 저희가 석탄화력을 성능 시험을 할 때 저희가 특설하는 계측 시험 포인트가 대략 250포인트 정도가 되는데요. 연료전지는 여기 나와 있는 딱 이 네 가지 부분만 측정을 하면 됩니다. 그래서 아주 단순하지만 그렇지만 또 이렇게 계측 포인트가 많지 않기 때문에 이 하나하나의 포인트가 정말 정확하게 측정이 되어야 되고요. 하나하나의 포인트에 약간이라도 오차가 발생을 하게 되면 최종적인 효율이나 출력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민감도가 아주 높은 성능 시험 계측 포인트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선 네 가지를 하나하나 살펴보면요. 첫 번째는 발전 출력입니다. 네, 발전 출력은 일반적으로 저희가 전력거래용으로 사용하는 정밀급 전력량계를 사용해서 측정을 합니다. 그래서 송전당 기준의 정밀급 전력량계를 사용을 하고 있고 72시간 동안 시작할 때 적산값과 끝날 때 적산값을 측정을 해서 그 차이를 계산한 이후에 72시간으로 나눠서 평균 출력을 계산을 하고 있습니다. 네, 두 번째는 연료 소모량입니다. 예, NG 소모량이 기체 연료량, 기체 유량은 측정하기가 정말 쉽지 않은 부분이고 네, 많은 정확도가 요구되기 때문에 가장 중요하게 보는 계측기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주로 지금 설치되고 있는 유량계들은 터빈 플로우미터 형식으로 해서 연료가 지나갈 때 프로펠러가 이렇게 회전을 하게 되는데 이게 몇 바퀴 돌았는지를 기준으로 연료량을 계산하는 터빈 플로우미터를 많이 사용해서 연료량을 계측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용수 소모량인데요. 예, 발전 설비가 물론 연료전지가 발전을 하게 되면 물이 부수적으로 생기기도 하지만 저희가 그게 양이 부족할 수도 있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용수를 소모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용수가 어느 정도 들어가는지는
저희가 질량 유량계를 통해서 대부분 측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PAFC 타입 같은 경우에는 이제 발전과 동시에 열 공급도 가능한데요. 이런 열 공급을 얼마 정도의 열 출력이 나오는지에 대해서 그 나가는 그 열 출력의 에너지를 온도, 압력과 유량을 같이 측정을 해서 열 출력을 계산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부분은 이러한 측정 장비에 대해서 국내 기준은 코라스 기준이고 해외에는 또 해외마다 각자의 기준이 있는데요. 아무튼 인증 기관에서 받은 교정 성적서를 저희가 확인을 하고 이런 계측기들이 그런 교정 성적서가 정상적으로 교정이 되어 있는지 이 계측들이 값들이 믿을만한지를 계측 교정 성적서를 이용해서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네. 성능시험 결과 계산 부분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면 성능시험 결과 계산은 정말 단순합니다. 그 발전설비 복합화력이나 석탄화력에 비해서 정말 단순한 계산이고 연료전지 효율은 저희가 흔히 얘기하는 입출력법 기준으로 계산을 하고 있습니다. 연료전지에 들어가는 이별량은 연료가 가지고 있는 발열량과 연료의 유량을 곱해서 계산을 합니다. 그리고 연료전지에서 나오는 출력은 저희가 송전당 기준 전력량계를 이용해서 측정된 전력량의 값을 가지고 출력을 계산합니다. 그래서 입출력법 기준으로 연료의 발열량 LHV라고 하는데요. 로우어 히팅 밸류 곱하기 연료 가스 사용량 분의 평균 발전량의 100을 곱해서 퍼센트 값으로 계산을 해냅니다. 그리고 연료전지 평균 발전량은 당연히 종료 시점의 적산값에서 시작 시점의 적산값을 뺀 다음에 연료전지 인수성능시험 기간 72시간으로 나눠서 계산을 하고요. 연료전지 가스 사용량도 동일합니다. 종료 시점의 가스 적산량값 빼기 시작 시점의 가스 적산량값을 빼서 계산을 합니다. 지금 이 발표 자료에 약간 좀 오타가 있었던 것 같은데요. 양해 부탁드립니다. 그렇게 해서 계산을 하고 용수 소모량이라든지 열 생산량도 같은 방식으로 종료 시점에서 측정한 값에서 시작 시점에 측정한 값 나누기 성능시험의 시간 이렇게 해서 간단하게 계산을 할 수가 있습니다. 우선 PAFC 타입 인수성능시험 사례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저희가 전격 출력으로 연료전지를 출력을 올려놓은 이후에 이게 안정적으로 72시간 동안 운전이 돼야 되는 게 또 인수성능시험의 하나의 중요한 포인트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저희가 PAFC 타입 연료전지를 테스트 해본 결과 플러스 마이너스 2% 안에 대부분 다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외부 온도라든지 대기 압력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그 영향을 이게 영향을 어느 정도 미치는지에 대해서 테스트를 해봤는데 이런 부분들이 연료전지의 출력이라든지 효율에는 거의 영향이 없는 걸로 실제 성능시험 사례에서 확인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SOFC 타입도 유사합니다. 여기서 SOFC 타입은 왼쪽 위에 그래프가 이제 외부 대기 온도입니다. 그래서 낮에는 올라갔다가 밤에는 떨어졌다 이렇게 해서 3일 동안 올라갔다 내려왔다 이렇게 반복을 했는데요. 왼쪽 아래쪽 그래프를 보시면 이렇게 한 2단계 정도 떨어진 게 있었는데 이건 성능시험을 할 때 연료전지 그 많은 셀 중에 일부 셀이 잠깐 문제가 있어서 정지를 시켜 놨었기 때문에 출력 변동이 있었던 거고 그런 부분을 제외하면 외부 대기 온도가 이렇게 변함에도 불구하고 연료전지의 출력이라든지 연료전지 효율은 거의 영향이 없었다. 이런 거를 실제 저희가 인수성능시험 사례를 통해서 확인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까 두 가지 사례를 조금 서머리를 해서 좀 말씀을 드리면 첫 번째 PAFC 타입 연료전지는 저희가 2021년 12월경에 테스트를 했고요. PAFC 타입은 하나의 모듈이 440kW 정도가 출력을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440kW짜리 14대로 구성된 연료전지 인수성능시험 사례였고요. 성능시험을 참여하는 것은 저희 서부발전연구소와 저희 서부발전의 신재생 건설사업단 그리고 연료전지 제작사 이렇게 같이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보증 항목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발전 효율,
여기서는 이제 LHV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발전 효율이 통상 연료전지 발전 설비의 발전 효율이 60% 정도 된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요거는 저희가 이제 NG의 발열량을 계산하는 방식이 크게 두 가지가 있는데요. LHV 기준 효율이 있고 HHV 기준 효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LHV는 로우 워이팅 밸류라고 해서 저희가 석탄은 아니고 복합 발전에서 사용하는 NG의 발열량은 저희가 하이어 히팅 밸류 HHV 기준으로 계산을 합니다. 근데 HHV는 연료가 연소를 했을 때 발생하는 수분의 증발 잠열을 포함한 값, LHV는 그것을 제외한 값을 기준으로 계산을 하기 때문에 HHV가 일반적으로 LHV보다 대략 10% 정도 높은 값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효율로 계산할 때는 HHV 기준으로 계산을 하면 입력량이 늘어나기 때문에 효율이 저하되고, LHV 기준으로 하면 이별량이 줄어들기 때문에 더 높은 효율이 나오는 걸로 보이게 됩니다. 그래서 LHV 기준 효율 60%다 그러면 HHV 기준으로는 대략 10% 적은 54% 정도로 생각을 하시면 되고, 그것을 참고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PAFC 타입 연료전지 저희가 성능 시험을 해본 결과 송전당 기준 발전 효율은 보증값이 38.70%였는데 시험값은 43.36%입니다. 저희가 일반적으로 성능시험을 복합화력이라든지 석탄화력 성능시험 했을 때는 보증치에서 0. 몇 % 정도 미세하게 높게 대부분 나오는데, 연료전지는 아직까지 이제 개발을 계속 진행하고 있는 단계이기 때문에 성능 보증값보다 실제 성능시험 했을 때 상당히 좀 여유 있게 결과가 나오는 걸로 확인이 되었습니다. 그만큼 이제 보증값이 조금 낮게 세팅이 되어 있는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발전 출력이라든지 열 생산량, 용수 소모량 이런 부분이 이 수치에서 보시면 상당히 여유 있게 모든 것이 보증치를 만족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SOFC 타입 연료전지는 300kW짜리 모듈이 50대가 있었고요. 이 부분도 여기서 결과를 확인해 보시면 상당히 모든 부분에서 여유 있게 보증치를 만족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이 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미국에서 이 애플이라는 기관에서 3년 동안 실제 연료전지를 운영을 하면서 연료전지의 성능을 분석한 사례를 간단하게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MW급 연료전지를 24개월간 실제 운영 데이터를 취득한 후 연료전지 성능 열화 등을 분석을 한 보고서입니다. 2015년에 발표가 된 보고서고요. 간단하게 서머리를 좀 해드리면 전력 생산은 41,508MWh 24개월 동안 생산을 했고요. 캐퍼시티 팩터라는 거는 이제 그 이용률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78.3%, 그리고 어베일러빌리티는 설비 신뢰도인데요. 99.13%를 달성을 했고, 에버리지 트립 이벤트는 한 달에 2.7회 정도 발생을 했습니다. 그리고 LHV 기준,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제 저위 발열량 기준 효율이 58.1% 정도가 이제 시작할 때 했었고요. 그리고 2014년 7월 경우에는 51.1% 정도를 기록을 했습니다. 누적 발전량은 당연히 기간이 지날수록 늘어났고, 발전 시간과 발전 효율로 보시면, 그러니까 시간이 오래될수록 전반적으로 성능이 떨어지는 게 맞지만 중간에 이벤트가 있어서 이제 중간에 떨어지다가 잠깐 올라가는 부분을 보이고 있는데요. 이 부분은 좀 바로 뒷페이지에서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표를 보시면 이게 이제 2012년부터 2014년까지 24개월 동안 운전한 발전 설비의 시간에 따른 효율 변화입니다. 이쪽에 보시면 24개월 동안 열 효율은 최고값 HHV 기준으로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표는 LHV 기준으로 되어 있지만 저희가 일반적으로 많이 사용하는 그 기준은 HHV 기준을 많이 사용하기 때문에 설명을 드리면 여기 표에 있는 거에서 대략 10% 정도 뺀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24개월 동안 열 효율은 최고값이 50.79%, 최저값이 41.48% 정도를 기록했습니다. 그리고 천연가스 연료의 에탄 농도가 예상보다 높아 연료전지의 연료 처리 시스템에 대한 소프트웨어 조정과 하드웨어 업그레이드를 중간에 시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시행 과정이 2013년 10월 이후에 업그레이드가 끝났고, 그래서 여기 보시면 시점을 이유로 효율이 조금씩 증가하고 있는 것을 보이고 있는데, 이것은 시스템 업그레이드 이후에 연료전지 운영 시스템이 최적화됨으로써 효율이 좀 좋아지는 부분을 보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일반적으로 겨울철에 날씨가 추울 때 연료전지에 좀 트러블이 많이 생겼었는데요. 2013년 2월 및 2014년 초에 극심한 동결 기산 조건 때문에 SOFC 스택에서 열 사이클에 영향을 미쳐서 성능 저하에 이게 이어진 사례가 있었습니다. 또한 이제 동절기 때 천연가스 압력이 15 psi 이하로 저하되면서 일부 설비 트러블이 발생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천연가스 규제 문제 때문에 2014년 초에 불필요한 트립이 몇 차례 있었고요. 이런 부분이 2014년 초에 좀 성능 저하로 영향되는 그래프를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종합적으로 2013년 4분기 이후에 시스템 및 연료전지 스택 업그레이드로 인해 플랜트 효율이 향상되고 있는 추세를 보였고 있었고요. 2014년 6월 말 현재 발전소 효율은 46.49%, LHV 기준으로 하면 51% 정도가 될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개선돼서 운영 중입니다. 네, 앞에서 설명한 내용과 동일한 내용이고요. 네, 지금 말씀드린 부분을 좀 요약을 해서 정리를 했습니다. 그리고 기타 이제 이 세미나 레포트 발표할 때 Q&A 사항으로 이렇게 나와 있던 부분들에 대해서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이런 부분들은 나중에 한번 참고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발전 설비 중에서도 특히 성능 분야는 계산식도 많이 들어가고 분석 프로그램도 복잡하고 또 여러 가지 절차서들이 양이 되게 많고 복잡하기 때문에 이렇게 좀 설명드리기가 그렇게 재미있는 분야는 아닌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좀 저희가 성능 분석을 최적화로 하고 인수 성능 시험을 통해서 최적화된 그 발전 설비를 인수함으로써 향후에 저희 같은 운영회사가 경제성을 확보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인수 성능 시험에서 정확하게 데이터를 취득하고 정밀하게 성능을 분석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좀 다소 좀 짧은 시간 동안 그래도 이렇게 좀 설명을 드렸는데 여러분들이 발전 설비 인수 성능 시험이라든지 신재생 발전 설비 중에 연료전지에 대해서 좀 이해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됐으면 개인적으로 좋았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제 발표는 여기까지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